푸틴의 공포 제국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거의 모든 러시아 도시까지 반체제 목소리가 속삭임에서 격렬한 비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비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만 머물렀다면 아마도 이러한 목소리는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현실이 모스크바, 즉 두마의 공식 주소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다. 수년 동안 푸틴의 모든 결정을 의문 없이 승인하며 조용한 공증 사무소처럼 기능했던 러시아 의회가 오늘날 푸틴의 사임을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이자 가장 파괴적인 사례는 6월 12일에 발생했으며 결코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 의원 비아체슬라프 마르카예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러시아가 사회적 폭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썼습니다. CPRF는 러시아에서 야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크렘린이 허용하는 틀 내에서 운영되는 체제 정당으로 모든 결정을 승인합니다. 마르카예프의 발언은 침묵의 동의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전쟁의 공식적인 정당성이 무너졌고 우크라이나의 탈라치와 목표가 이제 특정 지역으로만 압축되었으며 가장 활발한 인구가 전선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는 체제의 25년 경제 유산을 공격했습니다. 25년 동안 366% 증가한 청구서,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자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인프라를 언급했습니다. 마르카예프는 국민의 필요와 동떨어진 팀이라고 묘사한 지도부에게 전쟁의 출구 전략을 요구하며 환상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치명적인 문장으로 그의 말을 마무리했다. 나라는 사회적 폭발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든 책임은 변하지 않는 권력에 있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같은 사람이 통치한 나라에서 변하지 않는 권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두마 의원은 푸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가장 명확한 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이러한 반란의 도화선은 몇 달 전에 이미 점화되었습니다. 4월로 가봅시다.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 게나디 주가노프는 크렘린을 직접 겨냥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10번이나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분기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융, 경제,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그러면 가을에 우리는 1917년에 일어난 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읽혀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반대파의 수사가 아닙니다. 주가노프는 1917년 혁명을 일으킨 당의 지도자이며 이 사람은 자신의 당 역사상 가장 큰 봉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지도자가 국가의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을 경고하고 있다. 이 역설만으로도 체제 내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증명한다. 그 이전에도 이미 민초들은 끓기 시작했다. 사마라 두마의 69세 의원 그리고리 예료마예프는 드물게 용기를 내어 의회 연단에 올라 말했다. 말들은 인스보에 시페어 대회의 끝팀대 특기년과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료마예프의 마이크는 몇 초 만에 꺼졌다. 규정. 하지만 그 문장들은 이미 녹음되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의회의 침묵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두마의 정치적 균열은 사실 훨씬 더 깊은 진동의 표면적 반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에게 진정한 크고 멈출 수 없는 위험은 평화를 원하는 반대파가 아니라 전쟁을 가장 원하는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들로부터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가장 급진적인 이념가 중 한 명이 카메라 앞에 서서 크렘린의 가장 큰 악몽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는 이길 수 없다. 자카르 프릴레핀을 알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만 보면 된다. 2023년에 그는 차량을 겨냥한 심각한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되었고 눈을 떴을 때 처음 한 말은 회복하여 러시아 군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다. 그는 러시아 세계 교리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다. 이 사람은 2026년 6월 6일 베스티 노보스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내부에서부터 무적의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푸틴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진정한 역설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반역자로 선언하여 침묵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당신의 정책에 헌신한 사람이 이 시스템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어자가 시스템이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면 방어는 무너진 것입니다. 방어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프릴레핀만이 아닙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국회의원들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러시아 국회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장에서의 변화를 설명했으며 그가 말한 내용은 공격이 확장되고 있다는 마르카예프의 경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차량으로 전선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전선을 넘어 우크라이나 진지와의 통신도 가능했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다. 그 의원은 상황을 약간 불쾌하다고 묘사했지만 그가 묘사한 것은 불쾌함을 훨씬 넘어섰다. 이제 하늘은 무인 항공기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지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전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미래 예측이었다. 오늘날에는 수백 개가 있다. 내일은 수천 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수십만 개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그들은 어디든지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은 러시아의 진격이 둔화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부정적인 성장, 즉 전진이 아니라 후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이제 러시아의 화면에서도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국영 텔레비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통제하고 있으며 몇 달 안의 상황이 전선뿐만 아니라 장거리 드론 공격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후방 지역에서도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전문가들이 코로첸코처럼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이며 이는 정권의 선전이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 자체입니다. 2026년 6월 10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 지속된 공식 날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러시아의 사상자는 140만 명을 초과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입니다. 전쟁 경제는 단기적으로 방위 산업을 지원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사상 최고 수준에 있으며 노동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선으로 보내진 수십만 명의 젊은 남성들이 공장과 서비스 부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마르카예프가 지적한 366%의 관세 인상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은퇴자와 저소득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러시아 억만장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더 가난해지는 동안 과도 정치가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쟁이 러시아의 심장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6월 18일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약 200대의 드론이 수도를 향했습니다. 크렘린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코텔니키 정유소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었고 검은 연기가 수도를 뒤덮었습니다. 모스크바 주민들의 반응은 크렘린이 두려워하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난 여기서 당장 나가야겠어. 푸틴은 이 공격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모스크바의 신화가 무너졌을 때 푸틴의 안전과 자유 교환 계약도 무너졌습니다. 모스크바가 안전하지 않다면 어디도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선전도 이 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선전이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러시아의 역사 자체가 그 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크렘린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종류입니다. 1905년에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작은 아시아 국가에 의해 패배한 것입니다. 패배의 충격은 내부 반란을 촉발시켰고 황제는 부분적인 개혁을 강요받았습니다. 1917년 같은 제국은 세계대전에서 3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의 사상자는 수십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었고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빵줄은 거리로 넘쳐났습니다. 두마 의장 미하일 로지안코는 황제에게 전보로 경고했습니다. 상황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권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황제는 전보를 옆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다시 쓸데없는 소리로 나를 귀찮게 하네. 몇 주 후, 몇 달도 아닌 몇 주 후에 2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러시아 제국은 며칠 만에 붕괴되었고 황제는 왕위를 잃었습니다.
이제 마르카예프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환상의 시대는 끝났다. 나라는 사회적 폭발의 직전에 있다. 그리고 프릴레핀의 고백, 우리가 건설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러시아를 건설해야 한다. 로지안코는 국가는 마비 상태다 라고 말했다. 마르카예프는 사회적 폭발이라고 말한다. 황제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릴레핀은 그들이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만두자는 제안도 하지 않는다. 패턴은 동일하다. 긴 전쟁, 많은 사상자, 경제 붕괴, 대중과의 단절, 그리고 시스템 내부에서 나오는 경고. 1917년에 이러한 경고는 무시되었고 그 결과는 혁명이었다. 그리고 1991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소련은 외부에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붕괴되었습니다. 경제는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자원을 고갈시켰고 당 엘리트들은 체제가 부패하고 있음을 보고 물러났습니다. 붕괴 이전에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지만 몇 달 안에 15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차르도 아니고 고르바초프도 아니며 이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는 차르가 갖지 못했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FSB의 디지털 감시 인프라, 34만 명의 로스가르디아 내부 보안 부대,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선전 기계가 있습니다. 1917년과 1991년에는 정보가 느리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정보 접근이 통제되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VPN 사용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도달하며 마르카예프의 발언은 몇 시간 내에 퍼집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패턴들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패턴들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경고를 과장하는 것도 분석상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실제이지만 그것이 러시아가 내일 붕괴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르카예프의 발언이 가을 두마 선거 전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CPRF는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경고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크렘린이 이를 허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통제된 비판이 안전 밸브 역할을 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어 큰 폭발을 방지합니다. 마르키예프가 텔레그램에 글을 썼지만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이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마르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기반하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전쟁 반대자와는 매우 다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르키예프의 시기는 또 다른 것과 일치합니다. 2026년 9월에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450석의 두마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카네기 분석에 따르면 전쟁 메시지를 지역 선거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승리 수사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SVO 참전 용사를 후보로 지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눈에 띄지만 권력이 없는 위치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주제로 한 선거운동이 효과가 없다면 크렘린은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답은 예측 가능합니다. 선거법을 강화하고 야당에 대한 압력을 높이며 결과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네기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식 결과가 현실과 괴리되고 사회적 환멸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프릴레핀은 정반대 방향으로 위험합니다. 그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다른 러시아 요구는 더 민주적이거나 더 평화로운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더 군사적이고 더 권위적인 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프릴레핀의 비판은 푸틴을 약화시키지만 그의 대안은 푸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푸틴에게 진짜 위험은 이것입니다. 끝내라는 사람들과 더 강하게 때려라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에 그러한 내부 진동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6월에 바그너의 지도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행진했습니다. 푸틴은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했지만 몇 달 후 프리고진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바그너 경험은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시스템이 내부의 도전에 놀랍도록 취약하다는 것. 둘째, 푸틴은 결국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지만 그것들이 시스템에 큰 피해를 입힌 후에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키예프와 프릴레피는 무장 봉기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은 프리고진의 무기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모험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체제의 목소리입니다. 대규모 봉기의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의 중산층은 전쟁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행동을 취할 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푸틴은 외부 적서사를 강화하거나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경제적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식의 구체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은 전쟁 시작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국가 지원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엘리트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의 거의 3분의 1이 해임되거나 수감되었으며 크렘린은 이를 전시 기술적 대응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숙청의 규모는 시스템 자체 내의 신뢰 위기를 드러냅니다. 마르키예프와 프릴레핀의 발언은 이 위기의 공적인 얼굴이지만 그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년간 침묵하는 공증사무소처럼 기능하던 의회가 이제 전쟁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이념가는 러시아가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의 전문가들은 종말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하늘은 드론으로 가득 차고 있다. 푸틴의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아니다. 그의 부하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길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러시아에서 지속 불가능한 길은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PPR 글로벌 시청자들의 분석적 관점을 소중히 여깁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분석을 화면에만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를 면밀히 따르는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 매우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글로벌 발전, 전략적 움직임, 지정학적 균열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PPR 글로벌 스페셜 파일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스포티파이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인터넷이 없는 비행 중에도 PPR 글로벌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에피소드를 기기에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